오래 기다렸다. 빨리 소개하고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분. 심층 인터뷰에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홍콩 영화 배우처럼 홍콩 영화. 영화배우처럼 생기셨다고 되게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셨고, 네. 아기도 있으신 네, 거예요? 예,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왜? 네? 결혼을 왜? 저 결혼하고 싶었어요. 둘이 하려는 건 아니었죠. 그런 것도 또 존중할 수 있지만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 저는 존중합니다. 성향은 그런 성향 아니어서 오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딱 해주시려고 나오셨는지. 일단은 최근 2차전지가 너무 또 2차전지. 뜨겁잖아요. 또 네, 차전지. 우리는 참전하십니까? 한번 경험해봤다. 네. 뭘? 2차전지 쏠림 현상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당시 3월, 4월 달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폭등을 하는 과정에서 네. 코스피는 어땠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쉬어갈 때 네.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좀 크게 그려왔는데 네. 올해 3월, 4월 달에도 요 파란색이 뭐 코스닥이 워낙 셌으니까 그렇긴 한데 철강 업종이 3월, 4월 달에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고 이 와중에 그래도 그때는 반도체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면서 지수 레벨이 업이 됐는데 네. 재밌는 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내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자동차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더 상승을 했거든요. 2650선까지.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보면은 일단은 그때랑 좀 비슷한 특징은 3월, 4월 달 보시면 뭐 3월 달에는 뭐 화학, 철강, 에너지, IT 가전 이 업종들이 그냥 시장을 이끌었고 반도체 자동차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다 마이너스였죠.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5월, 6월 달에는 반도체, 조선, IT 하드웨어, 뭐 자동차는 이때 많이 움직였고요. 3월, 4월 달에. 그래서 2차전지가 쉬어갈 때 시장이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네. 뭐 다른 대한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팀장님 왜 이렇게 네?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네? 하세요? 아니, 눈치 보는 건 아닌데. 너무 위축되어 있어. 아니 근데 2차전지 좋을 때 나머지 뭐 안 좋고 2차전지 죽었을 때 나머지가 더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되게 되게 조심조심. 근데 그때 보면은 네. 외국인이 주도했어요. 네, 보시면은 3월달, 4월달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국인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IT 가전 상사자분들, 조선, 미디어 교육 이런 업종들을 계속 샀고요. 그랬죠. 화학, 철강 계속적으로 팔았고요. 에너지까지. 포스코 엄청 팔았죠. 그때. 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5월달, 6월달, 5월달이 좀 특징적인데요. 5월달에 한 달 동안에만 4조 2천억 정도를 샀어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를 대부분 샀고 네. 이때도 자동차, 기계, IT 가전, 조선. 그러니까 사는 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네.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똑같은 업종을 샀는데 수급 주도권이 3월, 4월 달에는 2차전지 쪽 그리고 개인 투자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외국인이 전혀 힘을 못 썼고 5월 달에 이렇게 확 반전이 되면서 시장이 뒤집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6월, 지금 보면은 7월. 네.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7월 초부터 7월 25일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예. 뭐 어마어마하죠. 철강, 화학, 조선, 에너지, 뭐 기계 여기까지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7월 26일 날 좀 꺾이긴 했지만 오늘 좀 반등을 했죠. 근데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7월 25일까지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철강을 2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2조를 따는 건 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반도체 똑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여기가 조금 달라졌는데 소프트웨어, 운송, 증권, 보험, 건설, 화장품, 의류 이쪽을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2차 전지가 좀 꺾이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을 보면은 뭐 철강을 계속 파니까 철강, 화학, 기계를 계속 파니까 외국인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로 보이는데 반도체,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뭐 이런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다른 업종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매매를 좀 보자. 어제 오늘 보시면은 뭐 반도체도 특정 종목이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하이닉스 보이는 급등했죠. 예,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외국인 그쵸. 매수 1등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또 한 번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일단 딴지 걸어야지 또. 딴지 걸어야지. 딴지 걸어야지. 일단 저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2차 전지가 이제 월요일 하락을 해줘야 나머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네. 4월 5월 때처럼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오늘 또 2차 전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일주일만 딱 놓고 보면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틀. 어제까지의 생각은 네. 야 이제 끝났구나. 끝났다. 아이고 왜냐면 고점에서 그렇게 밀리는 거 맞아요. 보고 그래도 예전에 보니까 한번 고점에 밀렸다 다시 땡기더라. 근데 그 다음날 더 밀었어. 네.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오늘 또 반등을 올라갔거든요. 데드캣? 네. 강력합니다. 눈치 안 봐버려. 데드캣 그냥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 바꾸신 거죠? 다 바꾸신 거죠? 네, 주소랑 인적사항 다 아니, 이렇게. 근데 바꾸셔야 거꾸로 됩니다. 말씀드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급 주도권이 외국인한테 가는 시점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긴 했지만 뭐 그냥 모아가는 듯한 그런 중립적인 모습이었다면 저는 당분간은 8월 달에는 외국인 수급 주도권을 좀 쥐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인이 사나요? 아니요,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경기가 나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위에 그림 보시면은 PMI인데요. PMI가 지금 확장과 수축 국면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네. 경기가 나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은 뭐 차이신 PMI는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고 제조 PMI도 서비스업 PMI도 확장 국면 그리고 뭐 통계국 서비스업 PMI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경기가 막 망가지는 그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을까를 보면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요 밑에 그림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이게 15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연초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06년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이때 당시 중국 고위 관료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경기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위 관료가 우리 23년 하반기쯤 경기 과열되면 긴축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아무런 정책이 안 나왔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거야라고 과신을 했으니까. 근데 너무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는 계속 쇼크였어요. 나오는 족족 쇼크였고 2분기 GDP 성장률까지 쇼크였던 거죠. 근데 7월부터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차이신 제조 PMI도 예상이 50이었는데 50.5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워낙 6.3 쇼크로 나와서 묻히긴 했는데 산업 생산이 5월 달에 3.5였고 그리고 6월 달 전망이 2.5였어요. 근데 실제치는 4.4.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고 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3.4 정도로 예상했던 게 3.8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지표 쇼크가 좀 진정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중국 증시가 되게 강한 반등을 했거든요.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넘어서 좀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요거를 보시면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GDP 중국 전망치거든요. 근데 GDP만 보면은 2.9, 4.5 이거는 작년 2022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삐쭉 올라온 거고. 기저효과. 예. 그리고 3분기는 5, 5.4.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한다라는 그림은 맞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엄청 좋을 거야라고 했다가 경제표 쇼크가 나오니까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네. 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5월을 말씀드렸어요. 네. 5월 달에 외국인이 4조를 넘게 사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바꿔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가 좀 멈췄거든요. 약세 흐름들이. 그러니까 원화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예. 거죠. 이번에도 달러 대비 위안화가 좀 플랫해지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주도력이 좀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8월 달에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레벨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많죠? 왜? 아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네. 생각하고 있었던 아까 반도체, 자동차 이거랑은 좀 그거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중국이 좋아져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네. 외국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죠. 네. 중국이 좋아진다에는 태클 없어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진다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쁘지 않다. 불안한 심리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하나하나 있다는 거죠. 태클 걸면 우리 안 끝난단 말이야. 약간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인정. 네.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중국의 뭔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할 것도 지금 아니지 않나.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GDP 성장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 회복세는 유효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시는 연중 저점, 위안화는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돌아보니까 경기가 그래도 회복세네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던 위안화가 좀 진정이 되고 증시는 반등을 하면서 한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대감이 여기 있었다가 네. 지금은 실망감이 여기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요정 맞습니다. 중간값이에요. 네. 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정상화되는 국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좀 약간의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좀 정상화되는 듯한 흐름들을 통해서 저는 8월 달에는 좀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그러면 합니다. 거기에 파생적으로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네. 환율로 우리가 커플링이 어느 정도 돼서 우호적인 환율이 되면 네. 우리 증시에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중국이 나쁘지 않으니까 산업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입니까? 수급적인 변수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기가 엄청 좋으니까 우리 경제가 뭐 수출이 엄청나게 뛰고 뭐 그렇게까지 그 기대할 얘기는 정도는 아니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 경기 흐름들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소비, 생산, 투자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최근 굉장히 부진했던 경제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회복세는 맞는데 이게 우리 눈높이를 그리고 우리 모멘텀을 우리 경제를 끌어갈 만큼의 힘이 될까라는 것들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저는 질문 끝. 아까 그래서 산업 뭐 봐야 되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이 뭐 나빠지지 네. 않아서 괜찮아서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서 네. 그 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던 업종이 뭐 반도체, 자동차 뭐 그런 쪽이었으니까 그런 네. 쪽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중국이 나쁘지 않으니까 중국을 보면서 중국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뭐 철강화학 시클리컬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밑에 그림 보시면 5월,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대량 매수를 하면 샀던 것은 3월, 4월 달에 샀던 업종들 그대로 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1년 내내 쭉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이런 운송 이런 업종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화장품, 원자재 관련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은 이제 중국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중국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얼마나 잘하냐, 미국에서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K-팝이라는 한류라는 열풍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되게 약해졌고 그리고 한국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입지도 약해졌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브랜드 네임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한문이었는데 이제 다 영어로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그런 영향력은 좀 약해진 것 같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백화점 1층에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중국은 전기차 매장이 깔려 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매니저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코로나 직전에 갔다 왔고 이번에 갔다 왔는데 같은 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서 놀랬다고 하는데 전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발전 비중을 보면은 10%가 10배가 늘었대요. 네. 그리고 공장도 많이 이전을 했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원자재 수요를 끌어당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국이 리오프닝한다, 경기가 좋아진다 하니까 폭등을 한 게 명품주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바뀐 거죠. 옛날에 저희가 2013년, 14년에 화장품주들이 막 날아가기 직전에 나왔던 리포트가 드디어 중국인들이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는 리포트가 있었던 네, 것처럼 맞아요. 그때랑은 전혀 다른 나라인데 네. 우리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기가 진짜 좋아지게 된다면 명품이라든지 뭐 하이테크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기기, 뭐 IT 가전 이런 쪽들이 올라올 수 있지 옛날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팔 게 없네요. 네. 없죠. 우리 팔 게 없지 뭐. 원래 반도체 팔고 있었는데 반도체 네.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도 애플이 쓸 거고 네. 자동차도 뭐 자동차 안 테슬라 타요. 쓸 그거 거고 안 타요 중국에서. 가방도 옛날에 제가 중국 있었을 때는 네. 2015년, 16년 진짜 택시가 베이징 택시가 한 30%는 현대차였거든요. 현대기아차. 그때는 현대가 많이 30% 혹은 더 그 정도가 현대차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것처럼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15년 전에 와서 명품이라고 사는 게 MCM 가방. 맞아요. 그때 G드래곤이 많이 맸어. 지드래곤이 맨날 뾰족뾰족한 거고 네. 명품이라고 많이 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뭐 사요? 자동차 반도체 역시나 네. 지난번에 똑같은 패턴? 네,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 해주는 것은 인터넷 쪽을 한번 보시면 인터넷? 좋겠- 인터넷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네, 그쪽으로 네이버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근데 뭐 사실 이럴 때가 뭐 사실 카카오 막 저 높이 2021년 6월달 저 높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근데 내일이 더. 카카오야말로 진짜 그냥 데드캣 바운스도 없어 그냥 데드캣이야 그냥.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률이에요. 그렇죠. 네. 26%요? 네. 23%?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밈으로 도는 게 막 다 누워서 그냥 뭐 죽은 것처럼 뭐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부자들이 밈으로 남긴 돌죠. 음식 먹고 막 그런 거.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유니콘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을 좀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바뀔 수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 것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다면 저는 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 그 중국이 좋아지는데 왜 그거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거기 좋아지면 같이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지고 그렇죠. 그랬던 거고 그리고 또 알리바바 규제했는데 카카오가 막 박살났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24년, 25년 이익 모멘텀을 보면은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중상위권이에요. 뭐가요? 이익 모멘텀, 이익 증가율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제가 좀 긴 호흡에서 내년까지 호흡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단 24년, 25년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면은 뭐 반도체가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화학 IT 가전, 2차 전지는 계속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불안정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 성장성이나 이익 개선 기여도라든지 이익 모멘텀은 너무 압도적인데 좀 과도하게 쏠렸다라는 거죠. 그런 과도한 흐름들이 좀 정상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2차전지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본다 하더라도 화학 IT가 전 2위, 3위 그리고 조선이 4위 그리고 25년까지 이익 개선 기여도가 보여주는 게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은행 정도인데 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실적이 이만큼 올라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규모가 크면 기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같이 본 게 이익 모멘텀이거든요. 25년 기준으로 이익 모멘텀을 보면 뭐 여기서도 반도체가 1위입니다. 반도체도 압도적으로 이 기여도도 모멘텀도 1위, 이익 모멘텀 2위가 조선이에요. 기여도도 상위권이고 이익 모멘텀 IT 가전 화학 4위 5위인데 여기 IT 가전 화학이 2, 3위가 있죠. 여기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은 그냥 쭉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아까도 잠깐 너무 싸다. 왜 이렇게 싸냐 밸류에이션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가 이익 개선 기여도는 24년보다 25년이 더 올라가서 이게 최상위권으로 올라오는데 이익 모멘텀이 24년, 25년이 하위권이에요. 피크. 근데 저는 피크 아웃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저밸류를 받는 상황인데 전기차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됐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이 전 내년쯤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는 거는 현대 기아차만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에서? 아니요,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익 레벨이 높아져서 증가율이 낮다라는 거죠. 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개선 기여도는 상위권인데 증가율이 좀 낮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이익 레벨만 꾸준히 유지해주게 된다면은 네.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중상위권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아직까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로에 서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인터넷 업종이. 그러니까 쇼핑으로 그냥 돈 따박따박 버는 내수주로 평가를 받을지 그러면은 계속 이 주가에 있든지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AI라든지 챗GPT 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해외 매출이 좀 올라오면서 한국에 국한된 매출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익단을 확장할 수 있는 레벨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터넷 기업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빼고 많이 사는 게 인터넷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최근 들어서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사는 거겠죠? 시총 비중이 있어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정말 좋다 얘네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죽을 때 주식 하나 들고 가면 내가 네이버 들고 가야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3월, 4월, 5월, 6월 달을 보면은 별로 미적미적하다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어요.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절대. 그리고 6월 달,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월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질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반까지 외국인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했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 매수하는 업종들을 찾아봤을 때도 소프트웨어가 계속 걸리고 있어서 저는 한번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최근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최근 또 좀 밀려났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구글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고 광고 실적이 좋았고 메타도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야 메타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에서 비슷한 거 뭐야?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산 거 아니에요? 메타 올라오니까 어때? 설득력 있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외국인이면 이거 필리핀에 상장되어 있는 뭐 그 주식 그렇죠. 알아? 모르죠. 모르잖아. 제일 큰 인터넷 기업 뭐야? 이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오는데 필리핀에 리튬 하는 거 있니? 그거 막 하는 거랑 제일 떡상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기계적으로. 네. 아 나도 좋아지면 좋겠어. 나 인터넷 지금 많이 몰려 있단 말이야. 저보다 평단 높아요? 카카오? 많이 높을 걸? 아이 안 가르쳐 준다. 저 카카오 평단 152,000원. 아이고 나는 얘기할 수 없다. 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님께서 그 매수하는 이유를 풀어서 말해주세요 해가지고 아까 뭐 정리를 드리자면 어쨌든 중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원화가 환율이 우호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 외국인들이 쭉 몇 달 사왔던 게 동안 사왔던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인터넷, 운송, 네, 그런 것들을
8월 달에는 조금 물론 여기에 가정은 수급을 외국인이 주도한다는 가정. 다시 개인들이 모든 수급을 싹 빨아들이면 그건 또 다시 뭐가 오를까요? 그러면 그럼 2차 전지죠. 그러면 또 2차 전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한 60조 나오면 2차 전지 계속 가는 거고 거래 대금이 뭐 10조에서 20조 사이로 딱 내려온다. 그러면 또 다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유, 근데 개인들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은에서 그 초과저축 네. 뭐 했더니 120조?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돈이 엄청 많은 거야. 맞아요. 그거를 딱 갖고 와서 사봤는데 오르네. 그럼 저희 가서 또 갖고 오고 영희 엄마 영희 엄마. 이거 샀더니 지금 내가 벌써 50%가 영희 엄마가 배 아파 죽거든. 영희 엄마한테 계좌 그냥 딱 보여줘. 영희 엄마. 그 영희 지금 밥이 엄마도 넘어가? 영희 엄마도 돈이 많아요. 그럼 또 갖고 오고 영희 엄마가 벌면 또 철수 아빠가 아 이렇게 된 것 같아. 사장님도 이름하고 주소 공개해야겠다. 따라갈 거. 아니 밸류에이션 보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런 얘기 들으면 그분들도 약간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난 그거 아니고 영희 엄마는 뒤늦게 탑승한 분이고 나는 평당 옛날부터 몇십만 원대부터 탑승했어. 인정. 그렇게 에코프로 하시는 10만 원 분들은 샀으면 난 인정.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수급이나 뭐 이런 거 포모와 이런 걸로 그렇죠. 들어오신 분들은 또 말씀하신 거에 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금 시나리오 두 가지 2차 전지가 다시 부활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네, 가능성 거의 한번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때도 4월 중순에 피크를 기록하고 한 2달 정도는 쉬었던 것 같아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6월 중순까지 좀 쉬다가 이제 6월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트리거 포인트였던 게 7월 10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대폭등을 했던 시작점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있을까? 트리거 포인트가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전고점을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내년에는 저는 전고점을 넘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온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무너지고 이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년까지 봤을 때 최선호 섹터는 항상 반도체 2차 전지, 네,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정도로 그리고 조선까지 이렇게 5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팀장님이 하반기까지 봤을 때 요거는 좀 쎄한데 약간 지금 시나리오에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가장 리스크요? 좀 굳이 리스크가 하반기에 있다면 좀, 요건 좀 금리를 4번 더 올린다든지. 다 죽자는 거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없이. 뭐 그런 리스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요. 일단은 물가죠. 물가. 네, 물가죠. 물가? 네. 물가 물가 끝났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물가가 지금 8월 10일 날 7월 CPI가 발표되는데 반등해요. 3.5 정도 보고 있던데요. 네, 3.4, 3.5. 네. 코어 CPI도 4.8이었던 거 4.9 정도까지. 그리고 유가가 더 올라오면 더 올라갈수록 좀 올라갈 수 있겠죠. CPI 같은 경우는. 아 지금 휘발유 1,600원이에요. 네. 1,700원에 비싼 데는. 그래서 그 물가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또 하나 팩터는 파월 연준의장도 이번 FOMC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어 물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는 뭐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불확실한, 그러니까 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키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CPI 주택 물가예요. 지금 코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어 물가예요. 3개월 연속 떨어진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는 폭이 좀 커지는 건 맞는데 제일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게 이게 프레디 맥 주택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도 그렇고 두 번의 고점이 있었어요. 네. 21년 7월, 22년 3월. 네. 그럼 지금 최근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21년 7월이 시작점인가 아니면 22년 3월이 시작점인가. 만약에 22년 3월이라면 지금부터 주구장창 떨어질 거예요. 주택 물가가. 그럼 코어 CPI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만약에 21년 7월이라면 연말까지
좀 많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1년 7월을 반영을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그냥 플랫한 그림이라고 본다면 물가가 코어 CPI가 제대로 4% 밑으로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몇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올립니까? 아니면 더 올릴 수도 있습니까? 저희는 안 동결. 올리지. 동결인데. 동결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하는 공동학 부장의 말로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긴 어렵다. 일단은 물가도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왔고 임금 상승률도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왔고 다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근데 그 양반들은 연초부터 더 올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7월까지 계속 올리고 계속 있는데 올리고 있죠. 한 번씩은 약간 계속 헬스장 온 것 같아. 마지막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래 성장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장 컨센서스도 9월 달에는 또 쉬고 네. 11월 달에 한번 하는 거 아닌가라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아우, 그래서 지겹다, 지겨워. 8월 CPI, 8월 10일 날 나오는 7월 CPI랑 9월에 나오는 8월 CPI를 한번 보면은 좀 연준의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8월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잭슨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좀 바라본다면 작년에는 엄청난 충격을 작년에 폭탄을 하나 던지고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설문을 써놓고 꼭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삭제 한 것처럼 진짜 짧게 매파적인 발언만 쏟아내고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떤 말을 할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를 올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채권금리가 좀 더 반등을 하고 달러가 좀 더 강세를 가게 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증시가 조금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변수는 올해 3분기도 조금은 9월 20일이 FMC거든요. 그때를 전후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4분기에 좀 레벨을 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정폭은 제한적이고 좀 조정 양상들이 좀 얕았다가 바로 올라가는 그림. 만약에 21년 7월 고점을 반영하고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플랫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좀 레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런 그림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코어 CPI 그 중에서도 주택 물가 계속적으로 체크해보자. 그리고 특히 주택 물가를 볼 때는 그냥 둔화돼 따라가 아니라 전월 대비 둔화되고 있는데 둔화되는 속도 폭이 커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툭툭 떨어졌다가 좁혀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끝내야 돼요? 아니면은 더 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시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까? 하나만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더. 40분에 끝나죠? 40분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그러면 고점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왜냐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올라가면 고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2650보다는 조금 더 그럼요. 위에 있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고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이게 코스닥 1000포인트 가면 명앵커가 머리 민다 그랬거든요. 삭발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못 갈 거야. 일단은 이 그림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3분기 중에는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8월, 9월 초반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800? 오, 그럼 PER이 몇 배야? 라고 하시는 텐데 지금 12.32배가 그러니까 올해 평균이 12.3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2790입니다. EPS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익이 많이 올라왔군요. 네, 이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PR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얼만큼 올라오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미 2790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800이 그렇게 무리되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4분기 때는 조금 조정 양상이 있겠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4분기 때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매수하는 기회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게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근거예요? 매크로적으로 내년에 진짜 이제 뭐 하나 부러지고 경기 침체 오고 그때 이제 금리 인하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근데 내년엔 더 좋다?
저는 물가만 경기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는. 왜냐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물가만 잡히면은 금리 인하 가능하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4분기에는 CPI 주택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가 고민되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하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1분기가 됐든 뭐 내년 초가 됐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이 됐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가. 기승전 물가. 아까 그레이트 감사합니다. 어게인님께서 여름에는 역시 물가 조심해야 된다. 또 개그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가. 자, 그럼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그럼요. 네, 심층 인터뷰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니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주주 아 여기요? 네 여기서 하는 주주총회인데 근데 이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좀 듣고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실적은 개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개떡이 돼서 15,000원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언제? 그러면 나오겠다. 4,000원에 저도 콜. 사천에 같이 가실래요? 회사가 지금 거버넌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셔야죠. 지금 주주랑 싸우실 때가 하루하루가 아니죠. 어떻게 변하고 있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